이번 강좌는 인분의 제적 측정 방법입니다. 그래서 인분의 제적 측정. 그러면 앞서 배웠던 것은 우리가 했을 때 인목 제적 측정 방법이 5가지가 있던 것처럼 여기도 인분 제적 측정인데 그 인분의 제적 측정은 4가지 방법이 있다를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럼 봅시다. 네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그 중에 이제 가장 제일 먼저 볼 수 있는 것이 뭐냐 그러면 전림법이라는 게 있습니다. 우리가 이 전림법이란 말은 말 그대로 모두 전, 살림 이런 법을 갖다가 쓰고 있겠죠. 그래서 이 전림법에는 또 방향 하는 조사법이 몇 가지가 있냐면 4가지가 있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말 그대로 인분에 있는 모든 나무를 다 대상으로 하는 것을 뭐라 볼 수 있다? 하나의 전림법이다 한다 이렇게 볼 수 있어요. 그래서 인분에 있는 모든 나무를 대상으로 한다. 이걸 전림법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인분의 모든 나무를 측정해 가지고 인분 제적을 구하는 방법이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럼 이건 그 중에서 제일 먼저 볼 것이 매목조사법이 있구나 하는 걸 볼 수 있습니다. 그럼 이 매목조사법이다 하는데 이거는 말 그대로 대상이 되는 인목에 대해서 일일이 제적을 측정하고 그럼 이때 일일이 제적을 측정한 경우하고 지름만을 갖다가 측정하는 경우가 있는데 보통 매목조사법은 뭘 갖다 측정하냐 각 인목의 지름만 각 인목의 지름만 측정하는 것을 뭐라고 쓰면 그 매목조사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매목조사라는 말은 각 인분의 그 인목의 지름만을 측정하는 것이다.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걸 할 때는 미리 먼저 저 측정 예정지에 가가지고 답사하고 지형 또 지세를 살펴봐야 되겠죠. 그다음에 매목조사에는 주로 뭐를 쓰느냐 지름자, 즉 윤척을 갖다가 사용하는 것으로 측정값을 갖다가 간략해서 기록하는 것이다.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내게 이제 측정은 신속 정확하게 하고 또 정밀을 요하는 경우 아니면 한쪽 방향의 지름만 측정하도록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정확하게 땅 위에 1.2m 그렇죠? 지점을 측정한다. 볼 수 있습니다. 가슴 지름 높이 그걸 볼 수 있겠죠. 그래서 이제 대개 보면 가슴 높이 지름이 6cm 미만의 미목은 어떻게 하는 겁니까? 제외시켜야 되겠죠. 측정하지 말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는 대개 그 하면서 숫자를 갖다 정자로 다 쓰고 있는 것을 알 수가 있겠죠. 그래서 여기는 이제 2가지가 있죠. 단순림이 있겠고 혼요림이 있다. 그렇죠? 그러면 혼요림이라는 것은 역시 구루에 대해서 나무, 잣나무, 낙엽수 이런 형태로 되어 있는 걸 혼요림이라고 이야기하는 경우 볼 수 있겠죠. 그다음에 이제 우리가 두 번째는 뭐가 있냐면 목측법이 있습니다. 목측법이 있다. 그럼 이 목측법, 목측에 의해서 인목의 제적을 측정하는 방법인데 이거는 시간과 경비가 절약되고 그 인목의 개성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시간 또 우리가 경비가 절약된다 하는 관점이 있겠고 또 제적표를 이용하는 방법이 있어요. 제적표를 이용하는 방법이 있다. 그래서 이 제적표를 이용한다 하는 걸 볼 수 있는데 이거는 미리 그렇죠? 미리 그 인목 제적 계산에 필요한 나무의 지름 높이를 직접 측정하거나 목측한 다음에 인목 제적표를 이용해서 제적 산출하는 거죠. 다음 4번째는 항공기를 이용하는 것이 있겠죠. 그래서 우리가 항공사진 이용법이 있다. 이용 방법이 있다 볼 수 있어요. 이거는 이제 가장 문제가 많은 시간과 경비가 필요하죠. 또 항공사진을 자를 때 역시 문제점들이 많이 있을 수 있겠죠. 자, 이것이 우리가 했을 때
전림법에 몇 가지가 있냐면 이와 같은 네 가지가 있어요. 그 중에 시험 문제 자주 언급하는 게 매목조사가 뭐냐 이렇게 나올 수 있겠죠. 그래서 각 인목의 지름만을 조사하는 것이다. 이렇게 좀 아시면 되겠고, 두 번째 방법은 인분제를 측량하는 두 번째 방법은 뭐가 있느냐. 표준목법이 있습니다. 자, 무슨 목법? 표준목법이 있다. 그래서 이 표준목법이란 건 제일 먼저 표준목을 설정하고 거기에 평균 제적을 구하는 거죠. 표준목을 선정해서 이 표준목의 평균 제적을 갖다가 이 평균 제적을 구하는 방법에 의한 것입니다. 그러고 나서 이걸 평균 제적을 구했으면 거기에 대한 전체 나무 뭐가 있어요? 전체 나무 그루 수를 갖다가 곱하면 되겠죠. 그루 수를 갖다가 곱하면 표준 목이 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표준목의 평균 제적을 갖다 구한다. 그럼 표준목의 평균 제적을 갖다 구한다. 그럼 표준 제적은 자, 제적을 갖다 V라고 한다면 자, 뭐가 있냐면 우리가 가장 대표적인 요 V를 갖다가 이제 뭐라 그러냐. 여기 있는 평균 제적이라고 봅시다. 이거. 스몰 갖다가 스몰 V. 자, 평균 제적은 어떻게 구하는 거냐 보게 되면 여기에 N이라고 하는 것은 뭘 갖다냐. 인분 전체의 그루수를 갖다 N이라고 봅시다. N. 전체의 그루수. 자, 그걸 갖다가 또 뭐가 있냐면, 우리가 인분 전체의 제적. 그걸 갖다가 이걸 봅시다. 이걸 인분 전체 제적. 나누기. 요게 바로 뭐냐. 그루수. 나무 그루수를 갖다 하면 되겠죠. 그러면 이건 평균 제적이 나올 거 아닙니까? 그러면 이와 같이 결국 우리가 그럼 큰 의미에서 인분 제적은 그렇죠? 인분 제적은 결국 이거 아닙니까? 평균 제적 곱하기 나무 그루수 하면 될 거 아닙니까? 그렇죠? 이것이 바로 여기에 표준목법의 대표적인 계산 방법이다. 그 같은 표준목을 갖다 결정할 때는 가장 중요한 게 이 표준목을 갖다 결정해야 될 거 아닙니까? 그 이때 표준목을 갖다 결정할 때 제적 계산에 3요소가 있다는 걸 알 수 있겠죠. 그럼 제적 계산에 3요소가 뭐였어요? 가슴 높이의 지름 있죠. 흉고. 그 가슴 높이의 지름. 또 두 번째는 나무의 높이. 다음 가슴 높이의 형수를 알아야 되겠죠. 가슴 높이 형수. 요 세 가지를 구해서 가져가는 것이다. 볼 수 있습니다. 그럼 이제 우리가 가슴 높이의 단면적을 갖다가 구하는 방법이 있겠죠. 가슴 높이의 단면적. 그러면 우리가 이제 가슴 높이의 단면적을 갖다가 G라고 형상을 한다면 여기 가슴 높이의 지름을 갖다 구해야 될 거 아닙니까? 그럼 가슴 높이의 지름을 갖다가 D라고 해봅시다. 가슴 높이의 지름을 D. 그러면 파이분의 4 루트 값을 취해서 걷다가 곱하기 이게 G라고 하는 것은 뭘 갖다 놓으세요? 표준목의 가슴 높이의 단면적. 가슴 높이의 단면적.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럼 이건 따로 구한다면 약 얼마가 될 것이냐? 우리 교재에 있는 것처럼 약 1.1287. 그렇죠? 87 루트의 G가 되는구나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것이 이제 가슴 높이의 단면적을 나타나는 것이고, 그다음 이제 산술 평균 지름법이 있습니다. 그 매목조사에 얻은 지름의 합계를 그 인목의 그루수로 나눈 거죠. 우리나라가 대부분 많이 쓰는 것이 뭐를 갖다 많이 쓰느냐? 거기 교재에 있는 것처럼 산술 평균 지름법을 쓰고 있다 하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자, 무슨 법을 쓰고 있다? 산술 평균 지름법을 쓰고 있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우리나라 쓰는 거죠.
그래서 이 표준목을 구할 때 쓰는 겁니다, 지금. 그래서 산수평균 지름법을 쓰는데, 이 지름은 D는 어떻게 구하는 거냐. 자, 인목의 그루스로 다 나누는 거죠. 뭐를 나누겠습니까? 거기 있는 전체의 가슴 높이의 지름 합계. 그러니까 얼마 될지 시그마 전체의 가슴의 지름 높이 합계 시그마 D라고 해봅시다. 그러면 시그마 D를 인목수로서 나누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요것이 있다는 볼 수 있겠죠. 그 다음에 이제 YJ법이 있습니다. YJ법은 임상이 그 균일한 인분에 대해서 적용하는 방법이죠. 임상. 그래서 그러면 가슴 높이 지름부터 대개 60%에 해당하는 나무 지름을 표준목 지름으로다 하는 것을 YJ법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는 이 표준목을 설정할 때 앞에서 이제 가슴 높이는 이걸 많이 쓴다라고 그랬고,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는 표준목의 나무 높이를 구해야 되겠죠. 그럼 표준목의 나무 높이를 구하는 것은 평균 지름값을 가진 나무를 찾아가지고 그 나무 높이를 갖다 표준목의 나무 높이로 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그 뭐 교재의 관점에서 보는 거나 마찬가지겠면 되게 자유곡선법에서 나무 높이의 기본값을 구하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다음 세 번째는 가슴 높이의 형수, 가슴 높이의 형수를 결정한다. 그럼 이 가슴 높이의 형수를 갖다가 결정하는 것은 가슴 높이 형수를 이용할 경우는 각 지름급마다 평균적인 형수를 산출해서 사용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그것을 복잡하기 때문에 대개 수종, 지름별 가슴 높이 형수를 할 수 있는 표를 사용해서 하도록 이렇게 돼 있어요. 자, 그다음에 이제 표준목 선정 시 이 선정할 때 주의할 것. 자, 그럼 시험을 할 때 표준목 선정에 3요소는 뭐랬어요? 가슴 높이 지름, 나무 높이, 그 다음 가슴 높이 형수. 가슴 높이 형수는 뭐로 한다 했어요? 되게, 표를 갖다 구한다 그랬죠. 그 다음, 표준목을 갖다 선정할 때 유의점. 표준목이 될 수 있는 대로 가슴 높이 지름과 같은 걸 선정해야 되겠죠. 될 수 있는 대로. 그 다음, 율폐한 곳이나 이면목 등을 선정하지 말아야 되겠고, 우리가 정상적으로 자란 나무를 선정해야 되겠죠. 그래서 줄기가 굵거나 가닥진 나무는 피해야 된다. 이렇게 볼 수 있겠죠. 자, 그럼 이게 이제 일반적으로 표준목을 결정한다. 그럼 표준목법의 종류는 뭐가 있느냐? 자, 이거의 종류를 봐야 되겠죠. 그럼 종류는 첫째, 어떤 경우냐? 단급법이 있습니다. 단급법. 자, 단급법은 되게 이제 뭐라 하면 우리가 싱글 클래스라고 그러죠. 단급법. 그래서 이거는 임상과 그 형상고를 균일한 인분에서 많이 쓰는 겁니다. 그래서 균일한 곳에서 사용하는 방법이 바로 여기에 해당한다 볼 수 있어요. 우리가 이제 형상고라고 하는 것은 형상, 우리가 봤을 때 뭐가 있었죠? 높이와 형수를 갖다 해서 형상고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걸 균일한 인분에서 많이 사용하는 것이다 볼 수 있습니다. 그럼 그 인분을 이거는 어떻게 취급하느냐? 만약에 여기 단급이란 말을 썼는데 인분 자체를 갖다가 지금 우리가 인분 측정하는 거죠. 인분을 1계급으로 취급하는 것입니다. 하나의 계급으로 취급한다 볼 수 있습니다. 그러면 이때 이 인분의 제적을 큰 우리가 V라고 한다면 어떻게 할 것이냐. 자, 단면적이 있겠죠. 자, 이 단면적은 표준목의 가슴 높이의 단면적을 얘기하는 겁니다. 그걸 갖다가 인분 전체의 단면적 합계 G 이걸 갖다가 곱하기 V. 자, V라는 것은 표준목의 제적을 갖다 곱하면 되는 겁니다. 요게 이제 우리가 봤을 때 단급법의 대표적인 공식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어요. 그러면 이제 단급법을 갖다가 실시하는 순서는 거기 나왔죠. 매목 조사를 실시해가지고 전체 인목의 가슴 높이 단면적을 계산해야 되겠죠, 먼저. 그 다음 두 번째는 가슴 높이의 단면적 합계를 전체의 그루스로 나눠서 표준목의 가슴 높이의 단면적을 구해야 되겠고,
그 다음 세 번째는 표준목을 골라서 나무 높이를 측정해서 제적을 계산해야 되겠고, 그 다음 계산식에 따라서 전체 인분 제적을 계산해야 되겠죠. 이게 바로 실시 순서입니다. 그래서 이 실시 순서도 꼭 좀 여러분들이 아시면 되겠고요. 그 다음 이제 두 번째는 무슨 방법이 있느냐? 드라우드법이 있습니다. 드라우드법이 있다.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쓸 때 드라우드라고 하는 법은 지름계에 따라서 인목 표준을 선정해서 전체 인문제들. 자, 이거는 뭘 갖다 보시면 지름계에 따라서 그래서 우리가 지름계에 따라서 표준목을 선정해서 인분 전체의 제적을 산정하는 방법이다 볼 수 있어요. 그럼 여기서 표준목은 지름계의 인목 수에 따라서 배분하도록 되어 있어요. 그럼 대개 보면 이거는 3에서 5계급 이런 형태로, 이거는 아까 단구니까 1계급만 하는 거죠. 근데 이거는 3에서 5계급 정도 가져간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다음 뭐가 있냐면 우리가 어떤 방법이 있어요? 이제 우리법이 있다 볼 수 있겠죠. 우리법. 자, 이 우리법은 우리는 그 표준목을 갖다가 선정할 때 전림 제적을 측정하는 세 가지 방법을 발표했다고 볼 수 있어요. 그 중에 이제 제2법이 널리 사용하는데, 그것은 전 인분의 인목의 그루수를 갖다가 같은 몇 개의 계급으로 나누고 같은 계급에서 같은 수의 표준목을 선정해서 계산하는 방법입니다. 그래서 우리법의 그 실시 순서는 우리 교재에 있는 순서를 갖다 그대로 보면 됩니다. 첫째, 나무 상태에 따라 계급수를 갖다가 정하는 겁니다. 각 계급에 속하는 나무 수를 같게 해야 되겠죠. 같게. 두 번째는 매목의 조사로서 가슴 높이 지름을 측정하는 겁니다. 매목 조사 가지고. 자, 그 다음 인분의 가슴 높이의 단면적 합계를 산출하고, 그 다음 나가서 각 계급의 같은 표준목을 선정하고, 그 다음 표준목의 가슴 높이의 단면적과 제적을 구하고, 그 다음 인분 제적을 어떻게 구하느냐. 인분 전림의 제적을 우리가 대문자 V라고 한다면 거기에서 표준 인목의 제적을 소문자 V. 그러면 우리가 전림은 똑같습니다. 자, 이거는 어떻게 구할 거냐. 전림의 제적을 대문자 V라고 하면 가서 표준목이 됐던 우리가 쓸 때 제적을 스몰 V라고 하자. V라고 하자. 그러면 거기다가 역시 이렇게 구하겠죠. 그럼 G라고 하는 것은 여기서 G라는 인분의 가슴 높이의 단면적을 얘기하는 것이고, 그 다음에 G라고는 표준목의 가슴 높이의 단면적 합계를 갖다 얘기하는 겁니다. 자, 이게 있고, 그 다음에 이제 뭐가 있느냐. 마지막 하나가 되는 것이 네 번째 것이 뭐가 있느냐. 그 하르티 합법이 있습니다. 그래, 하르티 합법. 그러면 이와 같이 하르티법이 있는데, 이 하르티는 각 계급의 가슴 높이의 단면적을 갖게 한다. 이걸 아시겠죠? 자, 이거는 꼭 아실 것이 그겁니다. 각 계급의 가슴 높이의 단면적을 갖도록 하는 것이다. 계산이 뭐 복잡하지만 정확하게 될 수 있어요. 그래서 가장 정확한 결과를 가져올 수 있는 것은 바로 이 방법입니다. 하르티법이라고. 이거 어떻게 구하느냐. 제일 먼저 계급수를 정해야 되겠죠. 그렇죠? 그럼 계급수가 단계급이니까 단계법뿐이 없습니다. 자, 계급수를 먼저 정해야 될 것이고, 두 번째는 매목조사에서 전체 인분의 가슴 높이의 단면적 합계를 구해야 될 것이고, 그 다음 세 번째는 전체 인분의 가슴 높이의 단면적 합계를 계급수로 나눠가지고 각 계급 가슴 높이의 단면적의 합계를 구하고, 그 다음 각 계급마다 표준목의 크기 계산을 하고, 그 다음에 표준목의 제적을 구하고. 그럼 이렇게 되면 그 공식이 뭐가 되겠어요? 전림 제적은 역시 앞에서 했던 거와
똑같은 것을 볼 수 있겠죠? 자, 그래서 그걸 여러분들이 아시면 되겠습니다. 그럼 뭐가 있냐? 인분의 가슴 높이의 전체의 단면적 합계가지고 표준목의 가슴 높이의 단면적 합계. 그러다 나눠버리면 되는 것이다. 이렇게 볼 수 있겠죠. 자,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뭐가 있어요? 전림법이 있겠고 표준목법이 있겠고 그 다음 세 번째는 표본조사법이 있다 하는 걸 볼 수 있어요. 무슨 조사법? 표본조사법. 근데 이 표본조사법은 5개를 갖고 있어요. 5개. 그래서 이건 표본조사법이라는 것은 말 그대로 전림법처럼 제일 먼저 전림법처럼 전부를 하는 게 아니라 알겠죠? 작은 구역, 작은 그루수 선별해서 조사하는 방법이다. 볼 수 있어요. 거기서 그러면 되게 시간 경비가 제한적이나 어쨌든 그 작은 구역에 대해서 대상을 측정하고 전체 인분을 추정해서 볼 수 있겠죠. 그럼 이때 표본 조사를 하기 위해서 표본점과 표본목을 갖다 구하면 되겠죠, 이거는. 먼저 이걸 갖다 구하면 될 것입니다. 근데 이때 이제 표본점은 일시적 표본점이 있고 영구적 표본점이 있다. 그럼 볼 수 있어요. 표본점. 자, 표본점이죠. 표본점. 자,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러면 이 방법 중에서도 임의 축출이 있겠고 그 다음에 계통적 축출이 있다. 그래서 일정한 계통을 정해놓고 추출한 걸 계통적 축출이라고 그냥 리스트를 정해가지고 거기에서 난수표 같이 그 추출하는 것을 뭐라고 쓰세요? 임의 추출법이 있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러면 대개 보면 이제 대규모 산림물 같은 경우는 어떤 표본을 갖다가 추출해가지고 300개로 되어 있는 모집단에서 1번에서부터 300개까지 그 번호, 일련번을 붙입니다. 그래서 그 다음에 계통 추출법이라고 하는 것은 20개를 추출해가지고 그 300 나누기 20 하면 우리가 했을 때 15개마다 한 개의 그 추출하는 겁니다. 그래서 1번과 5번 사이에서 난수표에서 5개가 추출되면 그걸 갖다가 쓰게 되는 방법이 무슨 법이냐 하는 것을 봐줘야 되겠죠. 자, 그래서 이제 거기에 의한 방법이 소위 계통적 추출법 볼 수 있습니다. 그 다음 뭐가 있냐면 층하 추출법이 있어요. 이거는 매우 복잡한 모집단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 개로다가 구분해서 층하하는 것을 층하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부차 추출법이 있어요. 부차 추출법이라는 것은 모집단의 인분을 여러 개 집단을 나누고 그 중에서 몇 개를 추출해서 추출된 집단에서 다시 표본점을 추출하는 거예요. 그걸 차라고 하죠. 부차. 다시 또 다음 차. 그래서 볼 수 있게요. 이중 추출법이 있습니다. 이중 추출. 항공사진을 병용한 표본조사를 사용하는 것이 무슨 법? 이중 추출법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 그 다음 네 번째는 뭐가 있느냐? 표준지법이 있어요. 표준지법. 자, 이 표준지법은요, 몇 개를 갖고 있느냐? 표준지법 자체에서는 우리가 봤을 때 3개를 갖고 있습니다. 3개가. 그래서 첫째 보면 표준지법이다 그랬는데 이 표준지법은 인분 안에 일정한 면적의 임지를 선정하고 제적을 조사합니다. 그 다음에 면적 비율에 의해서 전체 인분 제적을 구하는 방법을 표준지법이라고 해요. 그 이때 표준지법을 구하는 제적은 어떻게 할 것이냐. 우선 전체의 제적을 갖다가 구한다. 그럼 전림 제적은 어떻게 구하느냐. 자, 우리가 표준지 면적을 A라고 한다면 거기에서 전체의 인분 면적을 라지 A라고 합시다. 그렇죠? 자, 그러면 요거와 곱하기 뭐가 있느냐? 표준지 제적 V 곱하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는 몇 가지가 있느냐? 3가지가 있는데 그 3가지가 바로 뭐냐? 첫째가 원형 표준지가 있어요. 원형 표준지. 그 원형 표준이라는 것은 그 길이가 3m 되는 폴을 갖다가 끝을 잡고 몸 중심으로서 한 바퀴 도는 거예요.
3m가 되는 거 가지고 한 바퀴 돌면 바로 이게 원형지가 될 거 아닙니까? 이게 몇 m 되는 거 가지고 3m 되는 거 가지고. 그래서 수구는 각 1그루씩 표준물 설정해서 측정하는데 표준지는 간격은 대개 20에서 25 걸음 간격으로 한 개씩 설정하는 겁니다. 그 다음 대상 표준지법이 있어요. 대상 표준지법. 대상 표준지법. 대개 일정한 나비띠 모양으로서 정해서 하는 것을 볼 수 있겠죠. 그래서 그 나비띠 모양을 통해서 가져간다. 이걸 보시면 되겠고. 그 다음 뭐가 있냐면 각 산정 표준지법이 있어요. 각산정 표준법. 자, 이것은 그 인분 재적을 측정할 때 매목을 조사하지 않고 매목을 조사할 필요 없습니다. 조사하지 않고 그다음 가슴 높이 인분의 가슴 높이의 단면적 합계를 구할 수 있으면 표준지가 필요하지 않는 점을 여기에 쓰는 거죠. 그래서 인분 재적은 자 인분 재적 크게 V라고 한다면 가슴 높이의 단면적 합계가 있을 거 아닙니까? 몇 헥타르? 자, 이게 있겠고. 그 다음, 거기서 인분의 평균 나무 높이 곱하기. 그 다음에 인분 형수를 갖다 가져가는 거예요. 그래서 인분의 가슴 높이의 단면적 구할 수 있도록 만들어진 것을 뭐라 하면, 릴라 스코프입니다. 그래서 릴라 스코프가 있어요. 그래서 릴라 스코프는, 고르세나프가 얘기한 릴라 스코프가 있겠고요. 그 다음에 이제 뭐가 있냐면, 스피겔 릴라 스코프가 있어요. 요거, 자, 그걸 여러분들이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럼 되게 단위 면적당 가슴 높이의 단면적 합계를 측정할 때는, 릴라스코프를, 만든 주목적인 가슴 높이의 단면적 합계를 측정하기 위해서 가져가는 거고, 이건 헥타르당 가슴 높이의 단면적 합계를 구하도록 되어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수평거리 측정이 있습니다. 수평거리 측정은, 수평거리를 측정하려면 되게 2m 길이의 표적판, 그 나무에 걸어놓고 그 기계를 시계 방향과 반대 방향으로 90도를 돌려 시준하는 것이 될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그것이 우리 나와 있죠, 교재에. 자, 그건 이제 굳이, 설명할 필요가 없습니다만, 어쨌든 그렇게 사용하는 방법이 있다. 그걸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보면, 각 산정 표준지에서 본다면 가슴 높이의 단면적을 구할 수 있는 것을 릴라스코프인데 릴라스코프는 뭐가 있다? 그로센 바하가 있겠고 그 다음에 이제 스피겔이 있다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스피겔 같은 경우는 그 수고 또 수평거리 또 뭐가 있어요? 경사각, 지름, 인목 이런 걸 측정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경사지에도 사용할 수 있는 것이 바로 뭐다? 스피겔이다 하는 것을 아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뭐냐? 인목의 연형과 생장량 측정이 있습니다. 인목의 연형 또 생장량 측정. 그 인목의 연형을 측정한다. 그러면 한마디로 뭐예요? 인목의 나무의 연형. 그러니까 이걸 갖다 우리가 나무의 나이, 수령이라고 그랬죠. 그래서 싹이 터가지고 현재까지 자란 횟수를 갖다 나는 거죠. 그래서 싹이 터서 현재 자란 횟수, 현재까지 자란 그 지나간 횟수를 따지는 것을 뭐라면 수령이라고 그러는 거죠. 대개 이제 이런 것은 뭐로도 알 수 있겠어요? 이거는요. 대개 보면 우리가 나이테로도 알 수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나이테 숫자로서 나타나는 걸 볼 수 있어요. 근데 나이테는 인분의 그 형성층이 세포 분열을 통해서 1년에 한 개씩 만들어지는 게 원칙입니다. 그래서 그걸 갖다 하면 춘제가 있겠고 추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되게 이 나이테는 1년에 한 개 생기지만 해충이나 아니면 그 피에 이상기후가 있을 때는 거짓 나이테가 생길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거면 고 있고 그럼 여기는 연형은 크게 나와서 두 가지가 있습니다. 현실령이 있겠고 두 번째는 경제령이 있다. 그러니까 현실령이 뭐고 경제령이 뭐다? 이걸 아셔야 되겠죠. 그래서 현실령이라는 것은
말 그대로 여기 있는 싹이 터서 현재까지 있는 나이를 갖다 현실령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 경제령이라는 것은 장애를 받지 않고 나무가 아무런 장애를 받지 않고 현재까지 도달할 때까지 소유되는 횟수. 그래서 경제령은 수확표를 갖다가 의해서 구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자 그래서 현실령은 그냥 쓰는 거고 이거는 목 없이 하는 거라고 볼 수 있어요. 장애를 받지 않고 장애가 없이 큰 것을 이야기한다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럼 이때 그 연형 측정을 갖다 하는데 있어서 단목 연형 측정이 있겠고 인분의 연형 측정이 있습니다. 단목이 있겠고 인분의 연형 측정이 있다. 만약에 이게 단목에 의한 그 연형 측정을 본다면 벌채목의 연형 측정은 벌채 단위의 나이테 수에 그것까지 자랐는데 소유되는 횟수를 더해주는 겁니다. 그 만약에 나이테가 그 벌채의 나이테가 만약에 우리 그 48개다. 그러면 벌채 부분까지 자르는데 2년이 걸렸다. 자 만약에 이래서 봅시다. 나무가 있는데 자 지금 여기 보니까 우리가 여기 벌채 부분 여기야. 여기 자랐는데 보니까 여기 잘랐는데 보니까 요게 48개야. 그 이게 결국 만약 48년 했다는 소리 아닙니까? 그런데 여기 보면 여기까지 걸리는 시간이 있을 거 아니에요. 여기 기간. 이걸 갖다 합쳐줘야 되겠죠. 그러면 이것이 단목에 의한 벌채 연형 측정이다 볼 수 있어요. 그 다음에 이제 인목 연형 측정이란 건 어느 때 필요하냐? 인공림에 대해서 조림 기록, 또 조림 기념수, 조림자의 기억 이런 걸 통해서 알 수가 있습니다. 대개 이제 소나무 같은 건 해마다 규칙적으로 자라기 때문에 나무 가지 수에 의해서 나무의 가지의 마디수를 세보면 수령을 알 수 있는 방법도 있어요. 이걸 갖다가 지절법이라고 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아니면 뭐로도 알 수 있냐? 그 생장추로서 편목을 뺀 다음에 그 편목에 나타난 나이테 수를 세서 측정하는 방법도 있어요. 자, 그래서 그 생장추가 우리 교과서 그림이 있죠. 자, 그 다음에 이제 뭐가 있냐면 인분에 의한 연형 측정이 있습니다. 자, 뭐에 의해서? 인분. 그래서 인분에 의한 연형 측정이라는 동림령 그 임령이 있겠고 일령님의 일령이 있겠죠. 그럼 우리가 쓰네. 동령님이라는 것은 인분 안에 표준 크기가 가진 나무를 골라서 단목에 의해서 연형 측정하는 것입니다. 그 다음 일령님이라는 것은 나무가 서로 다르기 때문에 평균 임령을 구하는 거죠. 평균 임령이라는 것은 우리가 인분이 가지는 제적과 같은 제적을 같은 동령님의 임령을 갖다 말합니다. 그래서 이 평균 임령을 구하는 방법에는 본수령이 있겠고 또 제적령이 있겠고 면적령이 있겠고 또 뭐가 있어요? 표준목령이 있다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대개 보면 우리는 평균 임령을 표시하는 걸 많이 쓰고 있는데 바로 분자의 평균 임령을 표시하는 겁니다. 그럼 거기 보니까 예를 들어서 나무가 22년생서부터 34년생까지 나무가 있다. 그러면 거기 보면 표시를 만약에 22에서 34 그리고 여기 30을 했다. 그러면 여기는 나무가 23년에서 34년생까지 있는데 그중에 평균은 바로 뭐가 될 거냐면 30년생이다. 이런 뜻을 갖다 나타난 것이다. 이래 주시면 이 문제를 풀 수가 있구나. 하는 것을 아실 수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주어질 것이 생장량의 측정입니다. 그 생장량의 측정인데 생장의 구분은요. 부위에 따라서 지름 생장이 있겠고 또 나무 높이 생장이 있고 단면적 생장이 있다. 하는 걸 볼 수 있겠죠. 그래서 지름 생장은 비대 생장이라고도 얘기합니다. 자, 그 다음 이제 생장 내용은 제적 생장이 있겠고 형질 생장이 있어요. 제적이란 말은 말 그대로 그 부피, 잇목의 부피. 그 다음 형질 생장이라는 것은 목재 질을 갖다 따지는 거죠. 가격이 오를 것. 그 다음에 이제 가장 중요한 게 등기 생장이 있습니다. 자, 무슨 생장? 이건 잘 아셔야 돼요. 등기 생장. 등기라는 것은 화폐 가치를 갖다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만약에 화폐 가치가 떨어지거나 목재의 공급량이 부족해서 목재 가격이 오르는 걸
등기 생장이라고 하는 것을 볼 수 있어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생장 기간에 따라서 현실 생장. 그러면 일정 기간 동안 실제, 자란 것을 갖다 뭐라고 볼 수 있어요? 현실 생장량이라는 거고. 그 다음에 연형 생장이라는 게 있어요. 연형이라는 것은 1년 동안에, 몇 년 동안에? 1년 동안에 실제로 생장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연형 생장량을 갖다가 우리가, 구한다면, 이 연형 생장량을 갖다가 Z라고 한다면, 라지 Z라고 한다면, 어떻게 구할 것이냐. 이러 보면, 자, 현실의 제적을 갖다가, 몇 년도에 됐냐 하는 걸 봐줘야 되겠죠? 그러면 그걸 갖다가, VN이라고 합시다. 그러면 1년 후에 제적을 갖다가 VN 플러스 1. 그럼, 여기 있는 제적의 1년 후 거. 그럼 또 전 것을 갖다 빼면 이것이 연령, 그러니까 연년으로와 1년에 생장한 생장량을 구할 수가 있습니다. 또 정기 생장량이라는 게 있죠. 대개 정기는 이제 5년이나 10년 단위로 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우리 교과서에 보면 그 오타가 나왔는데 뭐냐? 총 생장량이겠죠. 생장량, 생산량, 생장량이라 그랬죠. 그래서 총 생장량이라는 것은 나무 종자가 싹을 터가지고, 그 현재까지 이르긴 생장의 전체의 생장량을 갖다 이야기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다음, 평균 생장량 있죠. 평균 생장량이라는 것은, 정기 생장량을 기간 연수로다가 나눈 것이겠죠. 그래서 1년간 생장량, 그래서 정기 평균 생장량이 있겠고, 그 다음에 총 평균 생장량이 있겠고, 그 다음에 이제 벌기 평균 생장량이라는 게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봤을 때, 그 정기를 가져가는 건, 뭐라 볼 수 있어요? 우리가 그 교재에 보면 좀 약간 그 잘못되어 있는데요. 자, 그 정기 평균 생장량은 어떻게 구하는 거냐? 정기 평균 생장량을, 우리가 쓸 때, 섹터라고 표시한다면, 자, 이거는 어떻게 구할 거냐? 제일 먼저 M년도, 그 연도가 있겠죠? 그럼 주어진 연도가 있을 거예요. M. 그러면, 우리가 이, VN이라고 하는 것은 뭐 앞에서 얘기했던 것처럼 뭐를 갖다 볼 수 있어요? VN이라는 자체가 현재 제적이겠죠? 자, 현재 제적에서 플러스 M년도까지. 네, 마이너스, 우리가 현재 제적을 빼버리면 바로 거기에 대해서 뭐가 나타난 거냐? 정기 평균 생장량이 나온다. 볼 수 있습니다. 다음, 마지막으로 생장량의 측정은 나무 높이 생장량이 있겠고, 가슴 지름 높이 생장량이 있겠고, 그 다음에 제적 생장량이 있다 하는 것을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럼 이제 다음 강좌는 생장률을 구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고생 많으셨습니다.